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운전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례추이입니다.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의 저항을, 가감을 통해서 토크라든가 속도라든가 또는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써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전동기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 이때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은 S분의 R2의 함수로 표시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은 S분의 R2라고 하는 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크입니다. 토크. 토크에 대한 식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유도했기 때문에 오메가 S분의 V1 제곱에 R1 플러스 S의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S의 R2 다시의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자, 토크가 운전 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 중. 이 운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이 거의 이 0에 가까울 때인 거죠. 슬립이 거의 0에 가까울 때 이 토크에 대한 식을 써보면 토크 T는, 자, 여기에서 이 슬립 S가 거의 0에 가깝게 되면 얘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1과 S분의 R2-를 비교했을 때 R1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토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오메가 S의 V1 제곱에, 자, 여기는 S분의 R2 다시의 제곱, 위에는 S의 R2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 오메가 S의 V1 제곱에 하나하나씩 약분이 돼서 얘는 R2 다시의 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 중입니다. 운전 중에. 자, 그러면 기동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동시. 자, 기동시는 슬립이 거의 1인 상태. 거의가 아니라 기동시는 슬립이 1인 거죠. 자, 이때에 대한 토크를 보게 되면, 자, 이 식에서 마찬가지로 S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얘에 비해서 무한히 작기 때문에 뭐였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얘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S의 값은 1이고. 그러면 이 토크에 대한 식을 써보면 오메가 S의 V1 제곱에 여기는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이고 여기는 R2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R2 다시라고 하는 값을 증가시키겠다 이거예요. 증가시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R2 다시에다가 어떠한 외부 저항을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R2 다시 플러스 R의 값을 어떻게 해?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얘를 뭐 했다? 증가시켰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얘는 어떠한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상수값. 근데 이 토크는 이때에는 일정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R의 값을, 즉 가변저항의 값을 조정하면 토크에 대한 값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부하 토크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일반적인 부하 토크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토크가 증가합니다. 근데 부하 토크가 일정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 슬립 S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 토크는 일정하면서 뭐예요? 슬립이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즉 R2를 증가하면 이 토크의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S도 똑같이 변화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뭐해? 운전 중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 슬립과 R2 다시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비례하다는 얘기예요. 왜? 토크가 일정하니까. 그럼 얘는 슬립이 S1에 R2 다시일 때 서로 비례하니까 얘가 R2 다시 플러스 R 한 거라 슬립이 뭐 한다고요? 변화한다고. S2로
된 거나 같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즉 결국에는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저항과 슬립이 서로 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두 개가 비례이기 때문에 토크는 어떻다? 일정하다 이거예요. 언제? 운전 중에. 자, 기동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동시는 자, 여기에서는 S의 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S의 함수가 없죠. 그럼 R2 다시를 증가시키면 토크도 뭐예요? 기동 토크도 증가해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슬립이 S1일 때는 지금 토크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기동 토크인 거죠. 여기에서 자, R2를 증가하게 되면 슬립이 여기에서 S2로 될 것이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동 토크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식으로 다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S분의 R2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R2와 S가 서로 비례한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것이죠. 즉 결국에는 R2가 증가하면 S도 증가하면서 토크는 일정한 거죠. 언제? 운전 중에. 근데 기동시는 기동 토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최대 토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토크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뭐 유도가 된 내용인 거죠. 자, 근데 얘네를 간소화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최대 토크에 대한 값을. 그렇죠? 요 식에서. 그럼 얘는 R2와 무관하잖아요. 식이. S도 무관하네요. 그럼 얘는 R2를 증가하든 감소하든 증가하든 감소하든 이 최대 토크의 값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얘는 최대 토크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비례추이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게 되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S의 R2는 S-의 R2 플러스 R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S1일 때 R2였다면 얘가 R2에다가 어떠한 가변저항을 증가시키면 얘가 S2로 변화한다. 슬립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는 R2가 증가하면 슬립도 증가해요. 그럼 슬립이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감소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안 되면 속도에 대한 식 뭐예요? N은 1-S의 P분의 120F입니다. R2가 증가하면 R2와 S는 서로 비례하다고 했잖아요. R2가 증가하면 S는 증가하죠. 그럼 결국은 이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속도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동 토크는 증가하게 되고요. 기동 전류는 감소하게 되고 역률은 증가하게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동 토크에 대한 증가는 좀 전에 설명해 드렸고 기동 전류의 감소가 나와 있죠. 기동 전류에 대한 감소는 우리 1차 전류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이게 1차 전류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항을 증가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I1 다시. 그리고 저항을 더 증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I2, I1, 2 다시 이런 식으로. 즉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역률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률이 증가한다. 그럼 역률이 증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가회로로 그려보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R1, X1,
S분의 R2 X2 다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2차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항의 값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거예요. 저항이 증가하니까 R과 X 중 저항의 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역률이 좋아진다. 자, 네 번째 특징을 보시게 되면 R2가 변화해도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그죠? 최대 토크 mx는 뭐 k에 ex에 뭐 v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2가 변화해도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우리가 최대 토크 시 슬립에 대한 식이 등가화하며 x2분의 뭐 r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R2가 증가하면 최대 토크 C 슬립이 증가하는 거죠.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그렇죠? 이 비례주의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 2차 저항 조정으로 임의의 최소 토크를 선택할 수 있다. 토크 값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단점은 저항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저항에서 동손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손이 증가하고, 즉 손실이 증가하고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저항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슬립링과 브러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러쉬와 슬립링의 고장이 작고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들더라, 비용이 들어가더라 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때 토크만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비례추이가 가능한 뭐예요? S분의 R2의 함수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은 1차 전류, 2차 전류, 토크, 역률, 1차 역률은 이 비례추이가 가능합니다. 즉 R2-를 통해서 슬립이 바뀌고 그 값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의 값이 일정하더라. 비례추이가 불가능한 것은 출력, 효율, 동손, 동기속도 이런 것들은 S분의 R2 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은 또는 비례추이가 불가능한 것은 이런 거에 대한 맞고 틀리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게 무엇인지 불가능한 게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이 기동법은 유도전동기에는 회전자에 따라서 농형 유도전동기 그리고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자에 따라서 기동법이 다르겠죠. 농형에서의 기동법, 그 다음에 권선형에서의 기동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동기를 기동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이상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이상현상까지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동기 기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겠죠.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기동 토크가 커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동 전류가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동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이 전동기의 종류에 따라 또는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동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농형 유도전동 기동법 중 전전압 기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전압 기동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직입 기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동기에 직접 전체 전압, 모든 전압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유도전동기 IM이 있고 여기에 그냥 삼상 전원을 그대로 전원을 인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가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직입기동입니다. 이때 이 직입기동 같은 경우에는 기동전류는 보통 전격 전류의 4배에서 6배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기동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직입기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소형에서 사용이 된다. 보통 5kW 이하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입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 전동기 용량이 5kW다. 전격 용량이 5kW인 거죠. 그럼 전류가 4에서 6배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이 전력을 공급하는 이 유도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 공급장치는 이 용량에 비해서
4배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용량이 훨씬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형에서 사용이 되더라. 이게 직입기동, 전전압 기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Y델타 기동입니다. Y델타 기동. 자, 이 유도전동기, 농형 유도전동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면서 또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인 거죠. Y델타 기동. 이 Y델타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5에서 15kW 이하의 전동기에서 사용이 되면, 즉 중용량 정도에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동 시에는 Y결선 기동을 하고요. 운전 시에는 델타로 운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Y 기동을 하게 되면 기동 전류가 3분의 1이 되고요. 토크도 3분의 1이 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기동 시에는 Y 결선을, 운전 시에는 델타 결선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코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기동 시에는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Y 기동을 합니다. Y 기동을. Y 결선인 거죠, 얘가.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즉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얘를 델타로 바꾸게 됩니다. 1번은 2번에 연결이 되고 이렇게 1번, 2번. 그렇죠? 2번은 3번에 연결을 하고 3번은 다시 1번.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코일이 델타 모양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을 왜 기동 시 Y 결선하면 선간 전압이 루트 3분의 1이고 기동 전류가 3분의 1이고 기동 토크가 3분의 1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Y 결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Y 결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 델타 결선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 동일하게 V다라고 보겠죠. V. 그러면 Y 결선에서도 똑같이 얘를 V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보겠습니다.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요 전압의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코일에 걸리는 전압, 얘 Y일 때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 V를 보시면 델타 결선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V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첫 번째 기동 전압은 이 Y 결선일 때 델타 결선을 비교해 보면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동 토크를 보겠습니다. 기동 토크. 자, 유도전동기에서는 항상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공식에서 유도했잖아요. 그래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걸리는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니까 이거 제곱하면 3분의 1배인 거죠. 기동 토크는 3분의 1배가 됩니다. 세 번째, 선전류를 보겠습니다. 자, 선전류를 보시게 되면 선전류는 어디에 흐르는 전류입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인 거죠.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압이 여기가 380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380. 그리고 이 코일의 저항이 예를 들어 그냥 얘를 10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얘도 똑같이 코일의 저항은 10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선간 전압이 380이면 여기에서는 루트 3분의 V니까 여긴 220이 되겠네요. 맞죠? 220V. 그러면 여기에 저항은 10ohm이고 전압은 220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2A가 되겠네요. 그럼 Y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2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델타에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10ohm이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380V예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8A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를 비교해보면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입니다. 38 루트 3A라는 얘기예요. 그럼 38에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바로 66A가 됩니다.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22는 66의 3분의 1인 거죠. 선전류는 마찬가지로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델타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동 시 Y결선을 하고 운전 시 델타로 변환하여 운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 기동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3분의 1배, 선전류는 3분의 1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Y델타가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것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액터 기동입니다. 리액터 기동. 리액터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에 고정자에 리액터를 설치해서 전압 강화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리액터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동기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1차 측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다면 얘는 뭐예요? 전전압 기동인 거죠. 전전압 기동.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넣는다? 리액터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리액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전압 강화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100%의 전압이 인가된데 여기에서 20%만큼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끔 만들면 이 전동기에는 80%의 전압이 가해지겠죠. 우리가 전압을 낮추면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죠? 토크 T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토크가 발생할 것이고요. 전류는 당연히 뭐예요? 그냥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럼 전압이 감소하게 되면 기동전류도 감소할 수 있겠죠. 이게 리액터 기동이다. 리액터 기동. 자, 네 번째 기동 보상 기법입니다. 뭐다? 기동 보상 기법. 자, 기동 보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15kW 정도를 넘는 조금 대용량에 사용하는 기동 방식입니다. 자, 이것을 그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볼게요. 얘를 이렇게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압 V를 인가를 해볼게요. 똑같이 V를 인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는 전체 전압의 루트 3분의 V라고 하는 전압이 이미 뭐예요? 한 번 더 감소가 됐죠. 그쵸? 감소된 데에다가 여기에다가 탭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도 탭을 이렇게 그리고 탭을 이렇게 내서 그럼 전압이 또 얼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전압이 또 감압된 거잖아요. 거기에 유도전동기를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먼저 여기에서 Y결선이 되었으니까 전압이 루트 3분의 1만큼 감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탭을 내서 사용을 한 것이니까 전압은 더 감소가 되겠죠. 이게
단권 변압기 이만큼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동을 합니다. 기동을 하고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전전압으로 어떻게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스위치를 통해서. 어려운 거 아니죠. 스위치를 통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전전압이 가해지게 되겠죠. 이게 리액터 보상 기법이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책에는 이 Y결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돼서 코일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V.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선을 하나, 둘, 세 개를 어떻게 뺀다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빼서 유도전동기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즉 기동 시에는 요 Y결선 대 루트 3분의 1배만큼 된 전압에서 다시 리액터를 이용해서 전압을 다운시켜서 유도전동기를 기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얘를 이제 여기에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기동 보상 기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콘도르퍼법. 콘도르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동 보상 기법 플러스 리액터 기동 이걸 합친 거예요. 그럼 잘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면 뭐예요? 기동 보상 기법에 의해서 기동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를 끊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를 끊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연결을 끊는 과정에서 전압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죠. 그죠?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도립전류가 발생합니다. 뭐 원치 않는 큰 과전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럼 즉 전압이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동기 보상기법 할 때 만약에 50V였는데 얘가 한 번에 100V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러한 도립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한 단계 거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동을 합니다. 기동 보상기법으로 기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끊어줘요. 이렇게 Y결선된 요거를 스위치로 얘를 끊어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바로 리액터 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리액터 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동기 보상기법이었다가 리액터 기동이었다가 다시 여기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간 뭐 예를 들면 50V 걸렸다가 80V 걸렸다가 전전압 100V로 걸리는 이러한 과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데에서는 콘도르퍼법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에 대한 모양이 어떻게 되고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Y 델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차 저항을 이용한 비례추이에 의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게르게스법이라는 것입니다. 게르게스법. 그래서 게르게스법은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저항법 비례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비례추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회전자 저항을 변화시켜서 그죠? 변화시켜서 기동 토크는 증가하고 기동 전류는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기동 전류가 되고요. 얘는 토크가 됩니다. 그럼 R2라고 하는 것을 최대로 놓습니다. 최대.
최대. 자, 최대로 놓게 되면 1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토크 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1번은 전류는 기동 전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크는 자, 우리가 기동 토크에 이제 기동을 여기서 기동 토크에서 기동을 하겠죠. 기동 전류는 여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럼 증가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동 전류도 얘가 여기서 요만큼 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R2를 한 단계 낮춰요. 회전자 저항을 조금 어떻게 한다고요? 줄인다고요. 그럼 줄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토크는 얘가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토크가 이렇게 된다. 토크가 어떻게 더 올라가요. 그리고 얘도 기동 전류는 올라가요. 이렇게. 이만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속도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전류도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감소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R2를 또 감소시켜요. 그럼 토크는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속도는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크는 내려오면서 속도는 증가를 하겠죠. 맞나요? 그리고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R2를 또 내려요. 그러면 토크는 다시 여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겠죠? 그럼 전류도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러면서 속도는 또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나요? 전류도 이렇게 와요. 그리고 한 번 더 저항을 2차 저항을 감소시켜요. 그럼 토크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전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도는 증가하면서 이 점에서 정격 운전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전류도 이 점에서 정격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회전자 2차 저항을 최대에서 서서히 감소시키면서 토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 계속 바뀌면서 정격 속도까지 도달하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여기서부터 이 범위 내에서 바뀌면서 정격으로 운전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이 그래프대로 우리가 기동했다면 기동 전류는 작을 것이고요. 기동 토크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R2의 조정이 없이 했다면. 근데 R2의 조정을 큰 값에서 서서히 줄이면서 정격까지 올 때에는 기동 토크는 크게 되고 기동 전류는 작으면서 계속 단계적으로 R2의 값을 내리면서 토크는 거의 일정하게 변화하면서 속도가 증가할 것이고 전류도 거의 일정하게 변화하면서 정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추이, 즉 2차 저항을 이용한 기동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공급 전압을 낮추지 않고 비례추이 곡선을 이용하여 기동하는 방식, 즉 R2, 회전자 저항을 조정하여 기동하는 방식이다. R2가 증가에 따른 큰 기동 토크 및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R2를 큰 값으로 했을 때 기동 토크를 작게 하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하고 기동 전류를 작게 해서 기동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슬립링을 통해 외부의 회전자 건성과 직렬로 기동 저항기를 접속하여
R2를 조정해서 기동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동 시 2차 저항을 증가해서 기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차 저항법과 그 원천적인 원리는 동일한 게르게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르게스법은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회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네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동 시에는 이 스위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을, 이 회전자의 전류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에는 전류의 방향이 얘가 회전하는 구조이죠.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A1과 A2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전류는 이런 방향이 될 것이고요. 얘의 전류는 이런 방향이 돼요. 그럼 자속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쇄하는 방향이 돼요. 아, 상쇄하는 방향이구나. 그러면 자, 1차 측이 있고요. 고정자 권선이 있고 2차 측이 이렇게 있어요. 권선이. 그러면 자, 1차 측의 권선의 감긴 횟수를 제가 편의상 W1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2차 측에 감긴 코일은, 자, 얘는 전류가 지금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 방향이라고요. 자속을 서로 상쇄시키는 방향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일의 감긴 횟수가 서로 빼진 거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W2, A1을 W2라고 보고 A2를 W2 다시라고 하면 얘가 서로 빼지는 형태의 등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W2 다시 마이너스 W2 마이너스 W2 다시 분의 W1이 뭐예요? 권선비가 되겠죠. 권수비. 자, 근데 R2 다시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애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의 제곱 R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동 시에는 얘는 W2 마이너스 W2 다시의 W1 제곱의 R2가 돼요. 이 R2 다시라는 게. 맞죠? 맞죠? R2 다시라는 게. 자, 운전시 한번 볼게요. 운전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스위치 S를 이렇게 닫아요. 이렇게. 원심력 객팩에 의해서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점의 전이나 요점의 전이나 요점의 전이가 어때요? 다 같죠. 같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이런 방향, 얘도 이런 방향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A1과 A2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선이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얘를 플러스한 것과 같게 된다고요. 그럼 운전 시에는 얘가 W2 플러스 W2 다시의 W1 제곱 R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운전시랑 기동시랑 R2 다시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얘분의 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W2 마이너스 W2 다시 분의 W2 플러스 W2 다시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비율이. 그쵸? 그러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W2는 2고요. W2 다시는 1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9 된다고요. 2 빼기 1, 1이죠? 2 더하기 1, 3이죠? 제곱하면 9예요. 아, 9배. 그게 뭐냐면 기동시 R2 다시는 운전시보다
저항이 9배가 된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R2가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럼 비례추이에서 우리 기동시 R2를 어떻게 해요? 외부장을 크게 하잖아요. 왜? 기동 토크는 크고 기동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게르게스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시에는 이 스위치를 열어서 R2 회전자 저항이 큰 것과 같이 만들고요. 운전 시에는 이 스위치를 닫아서 R2의 값을 감소시켜서 운전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더라. 결국엔 비례추이랑 똑같은데 R2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게르게스법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이 뭐를 원심력 개폐기를 이용해서 R2의 값을 조정 기동 토크를 크고 기동 전류를 작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 게르게스법은 특히 문제에 많이 출제되기보다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더 중요한 것은 권선형에서는 비례추이가 되겠죠. 비례추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기동에 있어서 어떠한 이상현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즉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현상이 있더라. 원하지 않는. 이때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크로우링 현상, 차기동 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게르게스 현상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 이 크로우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이 게르게스법 같은 경우에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크로우링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써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동 토크 곡선이 여기를 NS, 여기를 N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토크에 대한 곡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공부하신 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가 증가하니까 속도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토크에 어떠한 고조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고조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노란색 곡선이 되겠죠.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요. 이렇게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부하 토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그럼 원래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안정적인 운전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잖아요. 여기에서 안정 운전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 곡선이 여기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A나 B점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안정화되는 거예요. A나 B에서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안정돼 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차기동 운전 또는 크로우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뭐예요? 고조파에 의해서, 공극 내 고조파에 의해서 발생한다. 읽어볼게요. 가상 유도전동기 기동 시 전동기가 전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전격 속도 이전에 A나 B에서 속도가 안정되는 현상이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정자에도 슬롯이 있고요. 회전자에 슬롯이 있어요. 그럼 이 슬롯, 고정자 슬롯과 회전자 슬롯 간의 개수가 적정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고정자 슬롯 수와 회전자의 슬롯 수가 상대적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요. 또는 고정자 자속에 고조파가 포함된 경우 이러한 크로우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경사 슬롯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공간 고조파를
경감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사 슬롯을 이용해서 이 크로우링 현상을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우링 현상에서는 경사 슬롯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고조파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고조파의 회전 자개 방향 및 속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기억해 주셔라. 회전자 자개 방향. 자, 고조파가 2mn 플러스 1 고조파. 그러니까 대부분 m은 뭐야? 상수예요, 상수. 3상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6. 여기에서 3상이니까 6 n 플러스 1 고조파인 거죠. 그럼 n은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넣게 되면 7고조파라든가 13고조파 이런 고조파 애들은 기본파 상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의 회전자계를 가져요. 이거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6n 플러스 1고조파, 7고조파, 13고조파 이런 애들은 기본파 회전 방향과 같은 회전 방향을 갖는다. 그리고 얘 뭐예요? 6n-1고조파 n을 1부터 넣게 되면 5고조파라든지 11고조파 그렇죠? 또는 17고조파 이런 애들은 기본파와 반대 방향의 회전자계를 가져요. 기본파와 같은 애랑 반대 방향의 회전자계를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3K 고조파. 여기 3K, K라고 하는 건 홀수예요. 13579예요. 13579. 그래서 1 넣으면 3고조파. 2 넣으면, 3 넣으면 9고조파. 그죠? 5 넣으면 15고조파. 그러니까 K는 13579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고조파는 회전자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계의 속도는 고조파분의 1배의 회전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고조파, 즉 이 크로우링 현상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 자속의 공간 고조파에 의해서 정격 속도에 도달하지 않고 그 전에서 안정화가 되는 현상을 크로우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고조파의 특성이 7, 13고조파 같은 경우엔 기본파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서 속도는 h분의 1. 그러니까 7고조파는 7분의 1배의 속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 11차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파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자계가 발생하며 그 속도는 5고조파는 5분의 1배의 회전 속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K. 여기서 K는 13579를 뜻하죠. 3고조파, 9고조파, 15고조파 이런 애들은 회전자계를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게르게스 현상입니다.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는 회전자 권선 있죠. 뭐가 있다고요? 회전자 권선. 회전자 권선에는 이 슬립링과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 저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슬립링과 브러쉬 간의 접촉 분량 또는 회전자 권선의 3선 중 한 선이 단선되어 있을 경우, 즉 한 상이 결상되어 있을 경우, 회전자에서 한 상이 결상되어 있을 경우에 슬립이 0.5인 속도에서 안정화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게르게스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게 되면 3상 권선 유도전동기가 기동 중 브러쉬의 접촉 분량이나 권선의 단선, 여기서 말하는 권선은 회전자 권선입니다. 단선 등으로 회전자 권선의 한 상이 개방된 경우, 즉 결상이 된 경우에 이상 토크가 발생해서 슬립 0.5 인근에서 그 부분에서 더 이상 가속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게르게스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게르게스 현상은 회전자 권선의 한 상이 결상이 되면 슬립 0.5에서 더 이상 가속되지 않는 현상이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다음과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럼 답이 뭐겠어요? 하나는 크로우링 현상일 거고 하나는 게르게스 현상이겠죠. 그러면 구분하자면 크로우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 슬롯과
회전자 슬롯 간의 상대적인 개수의 차 또는 고조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크로우링 현상, 유도전동기에 발생하는 크로우링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의 권선이 한 상이 결상되었을 때 슬립 0.5에서 더 이상 가속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